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방법이었던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가 대폭 오르게 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첫날인 어제 백화점만 활짝 웃었습니다.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었지만 대형마트는 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배기가스 조작 사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폭스바겐 그룹이 소프트웨어를 조정하느냐,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교체하느냐, 리콜 방식을 놓고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의 지역 연방은행장들이 같은 날 이번 달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금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돈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방법이었던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가 대폭 오르게 됐습니다.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이 로또 아파트가 되는 것을 막는다며 분양가를 조성 가격이 아닌 감정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기준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중 택지 공급 가격 기준을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 주택 규모의 용지 중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용지를 조성 가격이 아닌 감정 가격에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용지의 공급 가격은 조성 가격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했습니다. 건설업계는 보금자리 주택이 집값 하락의 주 원인이라며 보금자리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 수배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금자리 주택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원가 연동제 아파트처럼 무주택 서민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보금자리 공공주택을 살 수 있었던 기회가 박탈돼 더욱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의 첫날 주요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행사 첫날인 어제 주요 백화점들의 매출은 작년과 비교해 최대 20% 안팎까지 증가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매출이 당초 잡았던 첫날 목표를 20% 정도 웃돌았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의 매출도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0% 늘었습니다. 주로 의류, 스포츠, 아웃도어, 명품, 주얼리 등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대형마트들의 매출 증가율은 백화점보다 크게 낮은 2%대에 머물렀습니다. 이마트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롯데마트는 2.4% 느는 데 그쳤습니다.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터진 이후 폭스바겐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최대 1,100만 대에 대해 리콜을 단행할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아직 리콜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훈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오는 7일 독일 당국에 배기가스 조작 사태에 대한 수습 방안을 제출합니다. 다음 주 중 문제의 디젤 차량 리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제 관심은 배기가스 조작 차량의 리콜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시험 모드에서만 자동으로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켰던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값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작업인데다 리콜 과정에 필요한 비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감 장치가 계속 작동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콜 비용이 최소화되는 대신 전 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비 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소송 등 힘겨운 과정도 예상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비와 출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연비 보상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문제의 차량은 질소산화물을 모아 연소시키는 LNT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연비와 출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이지만 저렴한 가격이 장점입니다. 폭스바겐이 속임수를 써가며 LNT 방식을 고수한 것도 가격 경쟁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리콜을 할 경우 이를 SCR 방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SCR은 요소수를 사용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산소로 환원시키는 화학적 방법입니다. 연비와 출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대신 가격이 비싼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 리콜 대상 차량 수가 1,100만 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인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비 보상이냐, 1,100만여 대로 예상되는 리콜 차량에 고가의 저감 장치를 달 것이냐, 존폐의 기로에선 폭스바겐 그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째 0%대에 머물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0.6% 올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와 수도, 가스 요금이 9.9% 내렸고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공업 제품 물가도 0.4% 하락했습니다. 반면 배추와 당근 등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농축수산물 물가가 1.7% 올랐고 시내 버스료 등 서비스 물가는 2% 상승했습니다.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1년 전보다 2.1% 상승해 9개월 연속 2%대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장들이 이번 달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장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10월 중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장도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10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난 9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박빙의 결정이었다면서 연준의 금리 결정에 새로운 정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국내 최대 광고 대행사인 제1기획이 야구단인 삼성 라이온즈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프로스포츠 구단을 단순한 홍보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수익형 모델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제1기획을 이제는 스포츠 기업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광고 대행사로 불리는 제1기획. 지난해 삼성그룹이 대대적인 스포츠 부분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제1기획도 스포츠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기획이 차례로 인수한 스포츠 구단은 모두 4개 구단. 프로축구 수원 삼성을 비롯해 남녀 프로농구단, 여기에 남자 배구단까지 모두 제1기획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 연말에는 국내 프로야구단 삼성 라이온즈까지 흡수를 검토 중입니다. 야구단까지 사들이면 제1기획은 5대 프로스포츠 구단을 모두 보유한 국내 첫 스포츠 전문 기업이 됩니다. 스포츠 사업 총괄 사장은 이건희 회장의 둘째 사위인 김재열 사장입니다. 제1기획이 프로스포츠를 더 이상 홍보 수단이 아닌 독립적인 수익 모델로 이끌어가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홍보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스포츠 구단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삼성그룹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는 이제 스포츠 구단들이니까요. 그런 걸 감안해봤을 때 이제 제1기획이 운영을 해도 전혀 업계에서는 국내 광고 경기 부진으로 제1기획이 수익 확대 돌파구로서 스포츠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인 가운데 계열 분리 작업의 일환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장의 둘째 딸인 이서연 삼성물산 패션 부분 사장이 제1기획 사장까지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부분을 담당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냐는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현대기아 자동차가 지난달 미국 대형 세단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의 렉서스를 제치고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8월 독일의 BMW마저 앞서며 2달 연속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에쿠스와 K9을 합해 지난달 미국에서 총 571대를 팔아 2천여 대를 판매한 벤츠 S클래스의 뒤를 이었습니다. 올 들어 현대기아차는 지난 1월에 미국의 대형 세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6위에서 7위 수준에 머물렀으나 7월과 8월에 각각 3위와 2위에 오르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기아차가 대형 세단 시장에서 선전한 것은 K9의 판매 호조 덕분입니다. 기아차는 지난 7월부터 미국 시장에서 선수금 없는 리스 상품을 도입했습니다. K9에 도입된 선수금 없는 리스 상품은 월 납입금이 다소 늘어나지만 선수금이 없는 만큼 초기 구입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법인 리스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에 대한 과도한 경영 통제를 없애고 경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번번이 실패했던 우리은행 매각을 위해서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그동안 우리은행 경영을 옥죄어왔던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 즉 MOU 족쇄가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우리은행의 지분 매각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MOU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우리은행은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통제를 받아왔습니다. 예보가 우리은행의 경영 상황과 실적을 관리 감독하면서 그간 우리은행은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영업상 애로가 많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수익성 지표 관리가 다른 시중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판매 관리 비용률과 1인당 조정 영업이익 조항이 삭제됩니다. 우리은행은 더 이상 판관비 통제를 받지 않게 되면서 광고 선전 비용을 확대하거나 전략적 지점을 개설하는 등 영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1인당 조정 영업이익 항목이 없어지면 인력 운용의 자율성이 커져 채용이나 구조 조정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대신 자기자본 이익률을 통해 우리은행의 수익성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MOU 해지 요건도 완화됩니다. 지금은 예보가 일대 주주 지위를 상실했을 때로 국한되지만 앞으로는 과점 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적자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우리은행의 지분이 매각되는 상황에 따라 즉시 자율 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입니다. 현재 정부가 협상을 진행 중인 중동 국부펀드와의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우리은행은 사실상 MOU에 얽매이지 않고 경영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소득 양극화를 부르는 비정규직 문제는 카드업계에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7개 카드사 중 현대카드는 비정규직이 직원의 절반이나 돼 업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카드업계는 여전히 고용정책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현대카드의 계약직 비율이 7개 주요 카드사 중 유일하게 50%를 육박하며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둘 중 한 명이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기업은 나쁜 일자리 제조기라는 오명을 벗기 힘듭니다.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에 방점이 찍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의 양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좀 원칙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서울경제TV가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고용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 3월 말 기준 삼성, 신한, 현대, 롯데, 하나, 우리, BC카드 7개사의 비정규직 비율 평균은 18.45%였습니다. 이 중 현대카드의 비정규직 비율은 49.5%로 카드업계 평균의 2배 이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현대카드의 전체 직원 수는 2,936명으로 이 가운데 정직원은 1,512명, 계약직은 1,424명입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외주 파견 직원의 효율성 차원에서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 승계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카드 다음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곳은 우리카드로 전체 직원 416명 중 98명인 23.55%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롯데카드가 19.7%, 신한카드가 18% 순으로 비정규직이 많았습니다.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9.1%로 10% 미만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데 대해 카드사들은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수익성 침체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어 인건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증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가치주 펀드로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조정장이 본격화된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 연속 가치주 펀드로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이 기간 가치주 펀드에는 총 4,422억 원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평가 가치가 낮으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가치주의 특성상 조정장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연초 이후 가치주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5.99%였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1.42% 상승하는 데 그친 것을 고려하면 양호한 성적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 이후 기본기 혁신을 제품 개발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최근 출시한 신형 아반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행 성능 향상에 집중했다는 얘긴데 얼마나 바뀌었는지 정훈규 기자가 타봤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준중형 세단을 목표로 이달 초 내놓은 6세대 아반떼입니다. 이 차의 임무는 최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대차의 국내외 판매량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출시 후 초기 반응은 뜨겁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신차 발표하기 이전에는 일평균 500대 정도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신차 발표를 한 9월 9일 이후에 어제까지 약 650대가 일평균 계약되고 있어서 기존 대비 3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출시 후 초기 반응은 디자인에서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아반떼의 변신은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모델이 개성 넘치는 외관을 갖췄다면 새로운 아반떼는 간결함과 균형감이 돋보입니다. 차량 앞쪽의 대형 헥사고널 그릴과 뒤쪽의 후미 등이 제네시스와 닮은 덕인지 준중형차 이상의 중후함이 느껴집니다. 아반떼의 외관은 이미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잘 달리고 잘 서는 기본기에 충실한 차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는데 주행 성능은 과연 얼마나 좋아졌는지 직접 시승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승한 차량은 1.6 디젤 모델입니다. 시동을 켜고 주행을 시작하자 가솔린 차로 착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최근 현대기아차가 내놓은 소나타와 K5 디젤 모델에서도 느꼈던 부분이라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페달에서 느껴지는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저중속 영역에서 토크와 성능을 개선했다는 현대차의 설명대로 초반 토크감이 뛰어났습니다. 시원시원한 가속 덕에 앞차량을 추월하는 데 스트레스가 없고 변속 충격도 적은 편입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현대차가 주장하는 기본기 혁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커진 차체와 어우러져 준대형급 이상의 차를 운전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빠른 코너 진입에서는 차체가 든든하게 버텨줍니다. 그만큼 차체 강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반증입니다. 130여 킬로미터를 달린 후 확인한 연비는 리터당 15.6km, 17인치 휠 기준 복합 연비는 리터당 17.7km인데 가속과 감속을 반복한 때문인지 공인 연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직접 체험한 신형 아반떼는 주행 성능에서 이전 모델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본기를 다진 신형 아반떼가 지난해 세계시장에서 판매량 3위를 기록한 이전 모델의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8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약 85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4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지만 부진한 수출 속에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불황형 흑자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8조 원 가까이 늘며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대기업 연체율은 구조조정의 여파로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10월 첫 주말이자 개천절인 3일 고속도로 교통량이 437만 대로 평소 주말보다 원활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늘 5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공매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3천억 원 규모 2,170건의 물건을 공매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오늘 아침 많이 추우셨죠? 올 가을 가장 추운 아침이었는데요. 서울도 8.6도로 올 가을 처음으로 10도를 밑돌았고요. 설악산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오르면서 15도에서 25도로 가장 활동하기 쾌적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만 다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대비해서 입고 벗기 편한 구두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등산하기 좋은 계절 가을에 단풍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이번 주말 산행객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보시는 사진은 9월 23일에 찍은 설악산 사진이고요. 밑에는 30일에 찍은 오대산의 사진입니다. 벌써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첫 단풍은 산 정상부터 20%가 물들었을 때를 말하는데 이번 주말인 10월 4일에는 치악산과 무등산에서도 첫 단풍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전국이 맑은 가운데 파란 가을 하늘을 드러내고 있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북부지방 구름 많다가 아침에 점차 개겠습니다. 서울 15도에서 24도, 배전 14도에서 25도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강원 영동 오전까지는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요. 속초와 강릉 17도에서 24도 분포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은 종일 맑은 하늘 보이겠고 광주 14도에서 24도, 대구 13도에서 27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활동하기 쾌적한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내일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요. 그 의미를 되새기며 가정에서 태극기를 개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